짐의 한숨 무거운 공기 속 이 고통 참을 순 있지만 이것 없이 살면 괴로워라 죄수라니 일이 번거롭고 힘든 줄 몰랐네. 자유란 꿈은 저 먼 곳에 끈질긴 그림자만이 불의 규칙 딱딱한 규칙도 그래 항상 그래야만 해. 제대로 해야지. 쥐는 여기 있니 있어야만 해. 죄수라면 마땅히 짐의 대답 고요한 부인소. 아니요 주인님 본 적 없어요. 좋아 쥐 몇 마리 잡아다 줄게. 왜 본주인님 쥐는 싫어요. 귀찮게 하고 발을 물고 가장 지긋지긋한 생물 카터뱀이라면 몰라도 쥐는 주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이 끝없는 요구 나는 지쳐가네. 하나 음악은 들어줘야 해. 짐 음악 들어줄 거 있니. 갇힌 빛과 종이 한 장 호수여 물리뿐인데. 그럴 거야. 쥐들은 음악이 어떤 종류인지 신경 쓰지 않아. 특히 감옥에선 고통스러운 음악이 최고지. 코수염 잎으론 그런 음악밖에 못 얻지. 쥐들은 항상 흥미를 느껴. 밤에 끊어진 마지막 고리를 연주해. 쥐들과 뱀, 거미, 다른 동물들이 너에게 몰려올 거야. 그럼 너는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짐의 눈동자 깊은 의문 가득. 내 주인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기뻐하면 집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둠 속 부는 또 다른 상상에 잠기고 짐의 한숨만 깊어간다. 이 고통의 연극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의 연극 언제 끝날까? 종이? 아이고, 제발 좀. 그 시트, 쥐가 가져갔나? 리자, 그게 어디 갔어? 정말 몰라요. 셀리 아줌마. 어제 빨랫줄에 널었던 옷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없어요. 세상이 망하려나 봐.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셔츠 한 장, 시트 한 장, 숟가락, 통조림 6개. 아줌마, 노쇠 촛대가 없어요. 저리 안 가.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것. 당장 안 꺼져?
아휴, 셀리 이모는 정말 폭발 직전이었지. 나는 이때다 싶어서 몰래 빠져나가서 날씨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숲으로 갈까 했어. 이모는 혼자서 계속 난리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조용하고 얌전했지. 그러다 숙부 사일러스가 좀 멋쩍어 하면서 주머니에서 그 숟가락을 꺼내는 거야. 이모는 입을 딱 벌리고 손을 들고 멈췄고 나는 진짜 예루살렘이나 어디든 가서 숨고 싶었지.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어. 이모가 말했거든. 내가 예상한 대로야. 네 주머니에 계속 있었던 거지? 다른 것들도 거기 다 있을걸.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갔니?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 정말 모르겠어, 셀리. 알았다면 당연히 말했지. 아침 먹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아마 나도 모르게 넣었나 보. 내 성경책을 넣으려다가 그랬던 것 같소. 성경책이 없으니 말이야. 가서 한번 보고 올게. 만약 성경책이 원래 있던 곳에 있다면 내가 넣은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성경책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집어들었다는 뜻이 될 테니. 아이고, 제발 좀 진정 좀 하세요. 다들 썩 나가세요. 제 마음이 좀 진정될 때까지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모가 혼잣말이라도 했으면 들었을 텐데 대놓고 말했으니 말 다 했지. 내가 죽었더라도 일으켜서 이모 말대로 했을 거야. 우리가 거실을 지나갈 때 숙부께서 모자를 집어들었는데 널빤지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지 뭐야. 숙부께서는 그걸 그냥 집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셨어. 톰도 그걸 받고 숟가락 생각도 났는지 말했지. 이제 저분께는 아무것도 맡기면 안 되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숟가락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줬네요.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요. 우리도 저분 몰래 은혜를 갚아드리자고요. 저 양관 쥐구멍이나 막아드려요. 지하실에 쥐구멍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다 막는데 1시간이나 걸렸지만 꼼꼼하고 제대로 맞췄지. 그러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불을 끄고 숨었어. 그러자 촛대를 한 손에 물건 뭉치를 다른 손에 든 숙부께서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걸어오셨지. 한참을 돌아다니시더니 쥐구멍마다 들르셨어. 그러고는 5분 정도 촛농물을 떼어내며 생각하시다가 천천히 몽롱한 표정으로 계단을 향해 돌아가셨어. 내가 언제 그걸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군. 쥐 때문이 아니라고 아내에게 지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가자. 아무 쓸모도 없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위층으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그때 나왔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 늘 그러셨지. 톰은 숟가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골치 아파했지만 꼭 있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나서 내게 어떻게 할지 말해주었어. 우리는 숟가락 바구니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셀리 이모가 오는 걸 보고 톰이 숟가락 개수를 세면서 한쪽으로 늘어놓았고 나는 하나를 소매 안으로 슬쩍 넣었지. 그러자 톰이 말했어. 아이고, 셀리 이모. 숟가락이 9개밖에 없네요. 얼른 가서 놀아. 나 방해하지 말고. 내가 다 셌는데. 2번 세어봤는데 고모 9개밖에 안 돼요. 이모는 정말 인내심이 바닥난 표정이었지만 당연히 세어봐야 했지. 누가 안 그러겠어. 맹세코 9개밖에 없네. 이게 도대체 뭐야? 저 망할 것들 다시 세어봐야겠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걸 다시 집어넣었고 이모가 다 세고 나서 말했지. 이 골치 아픈 녀석들 이제 10개네. 나레이션, 당황. 셀리 이모는 퉁명스럽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톰이 말했다. 어머님, 제 생각엔 10개 같지 않은데요. 이 멍청아, 내가 세는 거 못 봤어? 봤는데요. 하지만 알았어. 다시 셀게. 그래서 내가 하나를 또 슬쩍 했고 또다시 9개가 나왔지. 아휴, 정말 난리가 났어. 온몸을 떨면서 화가 났지. 하지만 이모는 계속 세고 또 세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가끔은 바구니 안에서 숟가락을 찾는 척하기도 했어. 그래서 3번은 맞게 나왔고 3번은 틀리게 나왔지. 그러더니 이모가 바구니를 집어던지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고양이까지 날려버렸어. 그리고는 당장 나가서 자기 혼자 있게 해달라고 소리쳤지. 만약 우리 둘이 점심때까지 귀찮게 하면 가죽을 벗기겠다고 했어. 우리는 숟가락 하나를 얻었고 우리가 쫓겨날 때 이모 앞치마 주머니에 살짝 넣어두었지. 정오 전에 낡은 못도 함께 짐이 잘 챙겼어. 우리는 이 작전이 아주 만족스러웠고 톰은 그만한 가치가 2배는 된다고 했어.
왜냐하면 이제 이모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숟가락 개수를 2번 다시 똑같이 셀 수 없을 거라고 했지. 그리고 설사 똑같이 센다고 해도 스스로 제대로 셌다고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사흘 동안은 미친 듯이 숟가락 개수를 셀 거고,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시는 세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여버리겠다고 할 거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에 시트를 다시 널었고 이모 옷장에서 하나를 훔쳤지. 그리고 이틀 동안은 계속 시트를 다시 널었다가 훔쳤다가를 반복했어. 그러자 이모는 자기가 시트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게 되었어. 남은 영혼을 불어넣어 더 이상 시트에 대해 잔소리하지도 않을 거고 죽어도 다시는 세지 않을 거라고 했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셔츠, 시트, 숟가락, 촛불에 대해선 모두 해결되었지. 송아지와 쥐, 그리고 헷갈리게 센 숟가락 덕분이야. 노쇠 촛대는 뭐 별거 아니었어.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파이는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 우리는 정말 끝없이 어려움을 겪었지. 숲속 깊은 곳에서 파이를 만들고 거기서 구웠어. 마침내 만족스럽게 완성했지만 하루 만에 된 건 아니었어. 완성하기까지 밀가루 3개 세탁용 대야를 써야 했고 여기저기 심하게 불에 탔지. 연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는 겉에만 필요했는데 그걸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고 항상 무너져 내렸거든. 하지만 당연히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방법을 생각해냈지. 바로 사다리도 파이 안에 넣고 굽는 거였어. 그래서 둘째 날 밤에는 짐과 함께 시작해서 시트를 전부 작은 끈으로 찢어서 꼬았지. 날이 밝기 한참 전에는 사람을 매달아도 될 만큼 멋진 밧줄을 만들었어. 9달이나 걸렸다고 둘러댔지. 그리고 오전에는 숲으로 가져갔지만 파이에 들어가지 않았어. 시트 한 장 전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20개의 파이를 만들어도 남을 만큼 밧줄이 많았고 수프나 소시지,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았지.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었어. 필요한 건 파이에 들어갈 만큼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버렸지. 세탁용 대야에는 파이를 굽지 않았어. 납이 녹을까봐 무서웠거든. 하지만 수프 사일러스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멋진 노쇠 워밍팬을 가지고 계셨지. 왜냐하면 윌리엄 정복자가 메이플라워 호나 그 이전 배들 중 하나를 타고 영국에서 왔던 조상님께 물려받은 것이었고 다락방에 다른 귀중품들과 함께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야. 닻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물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몰래 그걸 꺼내서 가져갔지만 처음 파이 만들 때는 실패했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하지만 마지막 파이에서는 아주 성공적이었지. 우리는 워밍팬 안을 밀가루 반죽으로 덮고 숯불 속에 넣고 헝겊밧줄을 가득 채우고 밀가루 반죽으로 지붕을 덮고 뚜껑을 닫고 위에는 뜨거운 숯을 올려놓았지. 긴 손잡이를 잡고 1.5m 정도 떨어져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서 있었어. 15분 후에 정말 보기 좋을 만큼 만족스러운 파이가 나왔지. 하지만 그걸 먹는 사람은 이쑤시개를 몇 통씩 가져와야 했을 거야. 저 밧줄 사다리가 아니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을 테고 다음번까지 충분히 배 아픔을 안겨줄 테니까. 넷은 우리가 마녀 파이를 짐의 팬에 넣는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3개의 양은 접시를 음식 밑에 팬 바닥에 넣었지. 그래서 짐은 모든 것을 제대로 얻었고 혼자 있자마자 파이를 부수고 밧줄 사다리를 지피에 숨겼지. 양은 접시에 몇 개의 표시를 긁어서 창문 구멍으로 던져버렸어. 제38장. 저 펜을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든 작업이었고 톱질도 그랬지. 그리고 짐은 비문 새기는 게 가장 힘들 거라고 했어. 그게 죄수가 벽에 새겨야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걸 꼭 해야 했어. 톰이 꼭 해야 한다고 했지. 죄수가 비문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경우는 없다고. 자기 문장도 말이야. 레이디 제인 그레이와 길포드 터들리, 그리고 옛날 노선벌랜드 백작을 보아. 허크, 조금 힘들다고 포기할 거야? 어떻게 피할 건데? 짐은 자신의 묘비명과 문장을 꼭 해야만 해. 모두 다 그래야만 한다고. 아이고, 톰 주인님, 저에게는 쓸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낡은 셔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로 일기를 써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짐은 이해 못하는구나. 문장은 아주 다른 거야. 짐 말이 맞아요. 어차피 문장이 없다고 할 때요. 왜냐면 정말 없으니까요. 짐은 아마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내 알기로는 그렇지만 짐이 나가기 전에 꼭 하나 만들 거라고 장담해. 제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기록에 흠집은 없을 거야. 그래서 나와 짐이 벽돌 조각으로 펜을 갈고 있을 때 짐은 노쇠로 나는 숟가락으로
펜을 만들고 있었지. 톰은 문장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어. 이윽고 그는 너무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는 결정할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말했지. 방패 왼쪽 아래에는 황금색 띠를 두르고 중앙에는 자주색 십자가를 공통 문장으로는 엎드린 개를 그렸어. 그 발 아래에는 예전에 사람들이 서로의 자유를 빼앗았던 노예제를 상징하는 성벽 모양의 사슬을, 위쪽에는 초록색 쐐기 문양을, 파란색 바탕에는 톱니 모양의 세 줄을, 그리고 톱니 모양 돌출부에는 무서운 늑대를 그릴 거야. 벼슬로는 검은색으로 도망친 흑인, 어깨에는 짐을 지고 있고 붉은색으로 너와 나 이렇게 2명의 지지자를 그릴 거야. 모토는 더 서두를수록 더 천천히 간다라는 뜻의 마조레 프레타 미노레 아또로 할 거야. 책에서 봤는데 급하게 하면 오히려 더 느려진다는 뜻이래. 세상에, 그게 다 무슨 뜻이야? 거기 신경 쓸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달려야 해. 패스. 그래도 그거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패스가 뭐예요? 패스는 네가 패스가 뭔지 알 필요 없어. 저기까지 가면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젠장, 톰. 좀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배신스터가 뭐예요? 마알 시니스타는 가문의 정통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문양이야. 아, 몰라. 하지만 귀족들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어. 그게 톰의 방식이었어. 어떤 걸 설명해주기 싫으면 안 했지. 일주일을 꼬치꼬치 캐물어도 소용없었어. 그는 그 문장 사업을 모두 끝냈고 이제 나머지 작업, 즉 슬픈 비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지. 짐도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비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 그는 많은 걸 만들어 종이에 써서 읽어주었어. 프랑스의 옛 왕이에요. 갇혀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세상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불쌍한 죄수가 여기서 슬픈 삶을 슬퍼하며 보냈답니다. 여기서 외로운 마음이 부서지고 지친 영혼이 37년 동안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편안한 안식을 얻었어요. 집도 친구도 없이 37년의 괴로운 감옥 생활 끝에 루이 14세의 숨겨진 아들이었던 귀한 나그네가 여기서 죽었어요. 톰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 다 읽고 나서 짐이 벽에 새길 것을 고르지 못했어. 모두 너무 훌륭했거든. 하지만 결국 그는 짐이 전부 다 새기도록 허락했지. 짐은 못으로 통나무에 그렇게 많은 글자를 새기려면 1년은 걸릴 거라고 했고 게다가 글자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톰은 그가 모양을 잡아줄 테니 그는 선을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러자 얼마 안 가서 톰이 말했어. 옛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리며 돌에 새기던 글. 생각해보니 통나무로는 안 되겠어. 감옥에 통나무 벽은 없잖아. 비문을 돌에 파야 해. 돌을 가져오자. 그 돌멩이가 통나무보다 더 나빠. 돌에 글씨를 새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대 다 못 끝낼 거야. 하지만 톰은 내가 돕도록 하겠다고 했지. 그러고는 나와 지미 펜 만드는 것을 보러 갔어. 정말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고 느렸지. 내 손에 있는 상처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거의 진전이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톰이 말했지. 돌을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데 쓰는 넓고 평평한 돌, 연필이나 깃펜.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았어. 우리는 문장과 슬픈 비문을 위해 돌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는 그 돌 하나로 2마리 새를 잡을 수 있지. 제분소에 멋진 큰 연마석이 있어. 그걸 훔쳐서 거기에 작업하고 펜이랑 톱도 그걸로 갈자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연마석도 괜찮았지.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아서 짐을 작업에 남겨두고 제분소로 향했지. 연마석을 훔치고 집으로 굴려가기 시작했지만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연마석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거의 우리를 덮칠 뻔했지. 톰은 우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중 하나는 확실히 잡을 거라고 말했어. 절반쯤 가져왔는데 완전히 지쳐서 땀에 거의 익사할 지경이었지.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짐을 데리러 가야 했지. 그래서 짐이 침대를 들어 올리고 침대 다리에 채워진 사슬을 풀고 목에 감고 우리는 구멍으로 기어나와서 아래로 내려갔지. 짐과 나는 그 연마석을 굴리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운반했어. 톰은 감독했지. 내가 본 어떤 아이보다 감독을 잘했어. 그는 모든 것을 할 줄 알았지. 우리의 구멍은 꽤 컸지만 연마석을 통과시킬 만큼은 아니었어. 하지만 짐이 곡괭이를 들고
금방 더 크게 만들었지. 그러자 톰은 못으로 그것들의 표시를 하고 짐에게 그것을 작업하라고 시켰지. 못을 끌로 덤마루에 있는 잡동사니에서 가져온 쇠볼트를 망치로 사용하게 했어. 그리고 촛불이 꺼질 때까지 작업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했지. 그리고 연마석을 지피 밑에 숨기고 그 위에서 자라고 했어. 그러고는 짐이 침대 다리에 사슬을 다시 채우는 것을 도왔고 우리도 잠잘 준비를 마쳤지. 하지만 톰이 뭔가를 생각하고 말했어. 여기 거미 있니? 아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톰 주인님. 알았어. 몇 마리 잡아다 줄게. 하지만 제발, 귀여운 주인님,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냥 방울뱀이 주변에 있는 게 더 낫겠어요. 톰은 몇 분간 생각하더니 말했지. 좋은 생각이야.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디에 보관하면 될까?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톰 주인님? 방울뱀. 세상에, 톰 주인님. 만약 방울뱀이 여기 들어온다면 저는 머리로 저 통나무 벽을 부수고 뛰쳐나올 거예요. 왜? 짐 곧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길들일 수 있어. 길들인다고요? 그래, 아주 쉬워. 모든 동물은 친절과 쓰다듬어주는 것에 감사하고 쓰다듬어주는 사람을 해칠 생각은 안 할 거야. 어떤 동화책이든 그렇게 말할 거야. 한번 해봐.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며칠 동안만 해봐. 곧 너를 사랑하게 될 거고 너와 함께 잠들고 네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을 거고 네 목에 감고 머리를 네 입에 넣도록 허락할 거야. 제발 톰 주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인님이 좋아서 제 입에 머리를 넣게 허락하신다고요? 아마 제가 빌기 전까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게다가 저는 주인님이 저와 함께 자는 걸 원치 않아요. 짐,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 마. 죄수는 반드시 애완동물을 키워야 해. 그리고 만약 방울뱀을 키우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면 네가 처음으로 그걸 시도하는 것이 어떤 방법보다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야. 내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톰 주인님, 저는 그런 영광을 바라지 않아요. 뱀이 제 턱을 물어뜯는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젠장,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나는 네가 한번 해보길 바랄 뿐이야. 효과가 없으면 계속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제가 시도하는 동안 뱀이 저를 물면 모든 문제가 끝이에요. 톰 주인님, 저는 비합리적인 것은 무엇이든 해볼 용의가 있지만 만약 당신과 허크가 방울뱀을 제게 길들이라고 가져온다면 저는 떠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좋아, 그럼 내버려 두어.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내버려 두자. 가터뱀 몇 마리 잡아다 줄게. 그리고 꼬리에 단추를 묶어서 방울뱀이라고 하게 하자. 그러면 될 것 같아. 주인님, 그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 지낸다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죄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줄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 항상 그래. 제대로 해야지. 주인은 여기 있니? 아니요, 사장님. 본 적 없어요. 좋아, 쥐 몇 마리 잡아다 줄게. 왜, 톰 주인님, 쥐는 원하지 않아요. 걔네는 사람을 귀찮게 하고 굴러다니고 잠을 자려고 할 때 발을 물고 그러는 가장 지긋지긋한 생물이에요. 아니요, 사장님. 만약 제가 뭘 가져야 한다면 가터뱀을 주세요. 하지만 쥐는 주지 마세요. 저는 거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짐, 너는 꼭 가져야만 해.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마. 죄수는 절대 쥐 없이 살지 않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쥐를 훈련시키고 쓰다듬고 재주를 가르치면 파리처럼 사교적이 될 거야. 하지만 음악은 틀어줘야 해. 음악 틀어줄 거 있니? 거친 빗과 종이 한 장, 그리고 콧수염 잎이 전부지만 콧수염 잎은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쥐들은 음악이 어떤 종류인지 신경 쓰지 않아. 콧수염 잎으로 만든 음악이면 쥐들에게는 충분히 좋아. 모든 동물은 음악을 좋아하거든. 특히 감옥에서는 더욱 그래. 특히 고통스러운 음악을 말이야. 콧수염 잎으로는 그런 음악밖에 얻을 수 없지.
쥐들은 항상 흥미를 느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나올 거야. 자, 넌 괜찮아. 다 준비됐어.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앉아 아침 일찍 코수염 잎을 연주해야 해. 끊어진 마지막 고리를 연주해. 그 음악이면 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너에게 올 거야. 2곡 정도 연주하면 쥐들과 뱀, 거미,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너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하며 올 거야. 그러면 너에게 몰려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네, 주인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기뻐하면 집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톰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는지 보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했어. 오, 한 가지를 잊었네. 여기서 꽃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니? 글쎄요, 톰 주인님.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긴 너무 어두워서요. 게다가 꽃은 저에게 쓸모도 없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 다른 죄수들도 그렇게 했잖아. 토끼풀의 일종. 여기에 큰 대나무 줄기처럼 생긴 머렌 줄기가 자랄 것 같긴 한데 들인 수고의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 이건 아주 작은 씨앗이야. 저기 구석에 심고 잘 키워보렴. 그리고 머렌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기서는 피치올라라고 부르는 게 원래 이름이야. 이 씨앗은 눈물로 물을 줘야 잘 자란단다. 샘물이 아주 많아서 괜찮아요, 톰 주인님. 샘물은 원하지 않아. 눈물로 물을 줘야 해.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야. 왜, 톰 주인님? 제가 보장하건대 다른 사람이 눈물로 하나를 시작하는 동안 저는 샘물로 머렌 줄기를 2번이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야. 눈물로 해야 해. 사장님, 저는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그녀는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톰은 막혔어. 하지만 그는 그것을 생각해냈고 짐은 양파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지. 그는 아침에 흑인막사에 가서 짐의 커피 주전자에 몰래 하나를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지. 짐은 커피에 담배잎을 넣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말했고 머렌을 키우는 번거로움과 쥐에게 코수염 잎을 연주하는 것 그리고 뱀과 거미들을 쓰다듬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지. 게다가 펜, 비문, 일기 등을 만드는 다른 일들까지 더해져서 죄수가 되는 것이 그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번거로움과 그리고 책임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어. 그래서 톰은 거의 인내심을 잃었고 그는 죄수가 세상에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고 그것들은 그에게 낭비될 뿐이라고 했지. 그래서 짐은 미안해하며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나와 톰은 잠자리로 향했지. 제39장. 아침에 우리는 마을로 가서 철사 쥐덫을 사서 가져왔지. 가장 좋은 쥐구멍을 열어놓았고 약 1시간 후에 가장 훌륭한 쥐 15마리를 잡았지. 그러고 나서 그것을 셀리 이모 침대 및 안전한 곳에 두었어. 하지만 우리가 거미를 잡으러 간 사이에 토머스 프랭클린 벤자민 제퍼슨 알렉산더 펠프스가 그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쥐들이 나올지 보았지. 그리고 쥐들이 나왔지. 우리가 돌아왔을 때 셀리 이모가 침대 위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쥐들은 지루한 시간을 쫓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 둘 다 쥐를 잡았고 쥐를 잡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 그 저주받을 호기심 많은 녀석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쥐들이었지. 나는 처음 잡았던 쥐들만큼 좋은 쥐들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분류된 거미, 벌레, 개구리, 애벌레 그리고 다른 것들의 훌륭한 재고를 확보했지. 그리고 말벌 둥지를 거의 얻을 뻔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 가족이 집에 있었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오래 그들과 함께 머물렀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지치게 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해냈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알리쿰페인을 바르고 상처를 문질렀지. 거의 다 나았지만 편하게 앉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뱀을 잡으러 갔어. 어깨띠뱀과 집뱀 몇십 마리를 잡아서 자루에 넣고 방에 두었지. 그때까지 저녁 시간이 되었고 훌륭한 정직한 하루의 노동이었지. 배고팠냐고? 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돌아갔을 때 뱀이 한 마리도 없었어. 자루를 제대로 묶지 않아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버렸지.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어딘가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한동안 집 주변에 뱀이 부족하지는 않았어. 가끔 석가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접시에 떨어지거나 목 뒤로 떨어졌어. 그리고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졌지. 그래, 걔네들은 멋지고 줄무늬가 있었고 100만 마리가 있어도 해롭지 않았어. 하지만 셀리 이모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 그녀는 어떤 품종의 뱀이든 경멸했고 어떻게 해도 참을 수 없었어. 그리고 뱀이 그녀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녀는 일을 내려놓고 도망쳤지. 나는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제리코까지 그녀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지. 집게로도 잡지 않았어. 그리고 만약 그녀가 뒤집어서 침대에서 뱀을 발견하면 그녀는 뛰쳐나와서 집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비명을 질렀지. 그녀는 수프께서 너무 괴로워하셔서 뱀이 창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어. 뱀이 마지막으로 집에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나도 셀리 이모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 아직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 그녀가 무언가를 생각하며 앉아있을 때 목 뒤를 깃털로 건드리면 그녀는 양말을 뛰어넘을 정도였지. 정말 신기했어. 하지만 톰은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고 말했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지. 우리 뱀이 그녀 앞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매를 맞았고 그녀는 다시는 장소를 뱀으로 채우지 않으면 지금 받는 매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 나는 매질은 신경 쓰지 않았어. 별거 아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다른 뱀들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신경 쓰였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마련했고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였지. 짐의 오두막은 음악을 위해 몰려들고 그에게 달려드는 모든 것으로 인해 활기 넘치는 오두막이 되었지. 짐은 거미를 싫어했고 거미도 짐을 싫어했지. 그래서 그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에게 아주 힘들게 했어. 그는 쥐와 뱀, 그리고 연마석 때문에 침대에 거의 공간이 없다고 했지. 그리고 공간이 있을 때도 너무 활기차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지. 그리고 항상 활기찼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한 번에 자지 않고 돌아가며 잤기 때문이야. 그래서 뱀이 자고 있을 때는 쥐들이 근무했고 쥐들이 잠자리에 들면 뱀들이 감시하러 왔지. 그래서 그는 항상 한 무리가 아래에서 그를 방해하고 다른 무리가 그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 그리고 그가 새로운 장소를 찾으러 일어나면 그가 건너갈 때 거미들이 그에게 기회를 잡았지. 그는 이번에 나오면 봉급을 받더라도 다시는 죄수가 되지 않겠다고 했어. 글쎄, 3주가 지나자 모든 것이 꽤 괜찮은 상태가 되었지. 셔츠는 파이 안에 일찍 전달되었고 쥐가 짐을 물 때마다 그는 일어나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일기에 조금씩 썼지. 펜은 만들어졌고 비문 등은 모두 연마석에 새겨졌지. 침대 다리는 2 동강 났고 우리는 톱밥을 다 먹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복통을 겪었어. 우리는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 내가 먹어본 톱밥 중에 가장 소화가 안 되는 톱밥이었지. 톰도 같은 말을 했어. 하지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침내 모든 작업을 끝냈지. 그리고 우리 모두 꽤 지쳐 있었지만 주로 짐이 그랬어. 숙부께서는 뉴올리언스 아래의 농장에 도망친 흑인을 데리러 오라고 몇 번 편지를 썼지만 그런 농장이 없었기 때문에 답장을 받지 못했지. 그래서 그는 세인트루이스와 뉴올리언스 신문에 짐을 광고하겠다고 했고 세인트루이스 신문을 언급했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톰이 말했지. 이제 익명 편지를 쓸 차례야.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야. 때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항상 주변을 엿보는 누군가가 있어. 그가 감옥지사에게 통보하지. 루이 16세가 퀼르리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하녀가 그랬지.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익명 편지도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보통 죄수의 어머니가 옷을 바꿔 입고 그녀가 안에 머물고 그는 그녀의 옷을 입고 빠져나가지.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여기 봐, 톰. 왜 누구에게든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 알아내도록 놔둬. 그들의 책임이야. 그래, 알아. 하지만 그들을 믿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게 내버려 뒀잖아.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거야.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젠장! 그는 역겨운 표정을 지었지. 그래서 내가 말했어. 보통.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나도 좋아. 하녀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톰의 말을 듣고 한밤중에 몰래 가서 그 노란 머리 여자아이의 옷을 훔치도록 해. 톰,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생길 거야. 왜냐하면 당연히 그녀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알아. 하지만 익명 편지를 전달하고 현관문 밑에 넣을 15분이면 돼.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하지만 내 옷으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럼 한여처럼 보이지 않겠지? 아니, 어차피 아무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건 상관없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의무를 다하는 거고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너는 도덕성이 전혀 없는 거니?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제가 하녀예요. 짐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내가 그의 엄마야. 셀리 이모의 옷을 훔칠 거야. 그럼 나와 짐이 떠날 때 당신은 오두막에 머물러야겠네요. 아니, 40번째 이야기. 아침을 든든히 먹고 기분이 좋아진 우리는 낚시하러 강으로 향했다. 점심 도시락도 챙겼고 뗏목이 튼튼한지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저녁이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은 모두 넋이 나가 있었다.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자라고 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진 않으셨다. 새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계단을 절반쯤 오르다 뒤를 돌아본 틈을 타서 우리는 재빨리 지하실 찬장으로 달려가 점심 도시락을 챙기고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다. 11시 반쯤 일어났을 때 톰이 에이스 셀리의 옷을 입고 점심 도시락을 챙기려고 하고 있었다. 톰이 물었다. 버터가 어디 있지? 버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래? 옥수수빵 조각에 버터 덩어리를 놔뒀어요. 그래, 거기다 뒀는데 여기 없네. 그냥 없이 지내면 돼요. 나랑 같이 있어도 돼. 네가 지하실에 가서 짐을 가져와. 그리고 바로 벼락 대피소로 내려와서 나를 따라와. 내가 짐의 옷에 짚을 넣어서 엄마처럼 꾸며줄게. 네가 오면 양처럼 울고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할 거야. 그렇게 톰은 밖으로 나갔고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주먹만한 버터 덩어리는 내가 놔둔 그대로 있었고 옥수수빵 조각에 버터를 얹어 들고 불을 끄고 최대한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본층에 도착했지만 에이스 셀리가 촛불을 들고 오는 게 보였다. 나는 짐을 모자에 쑤셔 넣고 모자를 머리에 썼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를 받고 말했다. 지하실에 다녀왔니? 네, 부인.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네, 부인. 그럼 이 시간에 거길 왜 간 거니?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 톰,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인님. 현악기의 긴 거네. 어린 선율이 시작된다 피아노는 절제된 호함을 더하고 아주 미세한 퍼커션이 불안감을 고조시킨 분.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 방 안에 울려 퍼져 가지 않을 거지. 내 부탁이야.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숨 막히는 밤 내 속삭임은 공허해. 괜찮을 거라고 꼭 돌아올 거라고 손을 잡고 힘 맞추며 다시 말해달라 했지. 그녀의 고통 끝없는 슬픔 문은 잠기지 않을 거야. 창문도 열려 있어. 내 부탁이니 착하게 굴어주렴. 가지 않을 거지. 성금을 준대도 갈 수 없었어. 그녀의 눈빛 마음에 걸려 불안하게 뒤척이던 긴 밤. 오늘 향한 갈망과 그녀를 향한 연민 두 마음 사이에
켜지고 나는 두 번 세 번 난간을 살금살금 내려가네. 창가에 켜진 촛불 길을 향한 그녀의 시선, 조용히 흐르는 눈물, 슬픔이 흘러넘쳐 무언가 해줄 수 있다면, 위로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는 마음에 그저 맹세할 뿐, 더는 그녀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새벽빛 스며들 때 세 번째 내려간 길, 그녀는 아직 거기에. 촛불은 꺼져가고 백발 머리손에 기댄 채 지쳐 잠이 들었네. 꿈결 같은 어둠 속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희미한 희망 혹은 절망의 끝은 새로운 하루, 사실 빚어져 시작하는 다시 시내로 두는 흔적은 없네. 말없이 앉은 식탁, 식어가는 커피, 무거운 침묵 속에 고요한 슬픔이 흐르고 그가 물었지, 내가 너에게 편지를 줬니? 어떤 편지? 그녀의 목소리 궁금함에 잠겨. 어제 우체국에서 가져온 거야. 아니, 편지를 안 줬잖아. 내가 잊었나 보군. 잊혀진 말, 그러나 남겨진 질문, 이 집에 드리운 불안한 그림자. 맹세해요. 이제 그녀가 나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보통은 그랬지만 아마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실로 가서 내가 올 때까지 거기 있어. 너 뭔가 수상한 짓을 했고 내가 너랑 이야기 다 끝나기 전에 뭔지 알아낼 테니까. 그녀가 떠나자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농부 15명과 그들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속이 메스꺼웠고 의자로 가서 앉았다. 몇몇은 낮은 목소리로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었고 모두 불안해 보였지만 아닌 척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고 머리를 긁고 자리를 바꾸고 단추를 만지작거렸기 때문이다. 나도 편하지 않았지만 모자는 벗지 않았다. 에이스 셀리 부인이 와서 나와의 일을 끝내고 원한다면 나를 때리고 내가 도망쳐서 톰에게 우리가 일을 너무 크게 벌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녀석들이 인내심을 잃고 우리에게 덤벼들기 전에 당장 멈추고 짐과 함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마침내 그녀가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불안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장 지금 가서 악당들을 잡자고 했고 한밤중이 몇 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서 양신호를 기다리자고 했다. 그리고 에이스 셀리 부인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고 나는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은 점점 더 더워졌고 버터는 녹아서 내 목과 귀 뒤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먼저 헛간에 들어가서 녀석들을 잡자.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버터 한 줄기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에이스 셀리 부인이 그것을 보고는 새하얗게 질려 말했다. 세상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야? 뇌염이야. 분명해. 뇌가 흘러나오고 있어. 모두가 보러 달려왔고 그녀는 내 모자를 벗겨버렸다. 빵과 남은 버터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나를 잡고 껴안으며 말했다. 어우, 얼마나 놀라게 했니? 그리고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운이 우리를 배신하고 비가 오면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나는 그 물건을 보고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색깔이며 모든 것이 내 뇌가 될 것 같았거든. 이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얼른 가서 자고 아침까지 더 이상 보지 마라. 나는 즉시 위층으로 올라갔고 잠시 후 벼락 대피소를 통해 달려갔다. 너무 불안해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지만 톰에게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뛰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었다. 집에는 총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다. 정말? 정말이야. 와, 허크. 다시 한다면 2배는 잡을 수 있을 거야. 만약 이걸 연기할 수 있다면 서둘러. 짐은 어디 있니? 바로 네 옆에 있어. 팔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거야. 옷도 다 입었고 모든 게 준비됐어. 이제 살금살금 나가서 양 신호를 보내자. 하지만 그때 우리는 남자들이 문으로 오는 발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농작물이나 가축을 넣어두는 창고. 내가 너무 일찍 왔다고 했잖아. 안 왔네. 문이 잠겨 있어. 너희 중 몇 명은 헛간에 가두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나머지는 흩어져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봐.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거의 밟을 뻔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들어갔고 빠르고 조용하게 구멍을 통해 빠져나왔다. 톰의 지시에 따라 짐이 먼저, 내가 다음, 톰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이제 우리는 헛간에 있었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문으로 기어갔고 톰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틈새로 눈을 대고 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속삭이며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짐을 먼저 내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틈새에 귀를 대고 듣고 또 들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계속 긁히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우리를 툭 쳤고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게 멈춰서서 인디언 행군처럼 울타리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에 도착했고 나와 짐은 울타리를 넘었다. 하지만 톰의 바지가 맨 위 난간의 나무 조각에 걸렸다. 그때 그는 발소리가 오는 것을 들었고 풀고 당겨야만 했다. 나무 조각이 부러지면서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발자국으로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하자 누군가 외쳤다. 너 누구야? 대답 안 하면 쏜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뒤꿈치를 들고 달렸다. 그러자 거센 돌진과 함께 탕탕탕 소리가 났고 총알이 우리 주변을 윙윙 날아다녔다. 우리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 있다. 강으로 도망쳤다. 녀석들. 쫓아가서 걔를 풀어. 그래서 그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그들이 부츠를 신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부츠를 신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우리는 방앗간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덤불 속으로 숨어서 그들을 지나쳐 가게 하고 그들 뒤로 다시 나왔다. 그들은 강도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개를 묶어두었지만 그 시간에는 누군가 그들을 풀어줬고 그들이 맹렬하게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개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따라올 때까지 멈춰섰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고 줄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냥 인사를 하고 외침과 덜컹거리는 소리를 향해 곧장 나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속력을 내서 그들을 뒤쫓아 방앗간 근처까지 갔고 덤불을 헤치고 내 카누가 묶여있는 곳으로 가서 한우에 올라타서 필사적으로 강 중앙으로 노를 저었지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뗏목이 있는 섬을 향해 편안하게 나아갔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그들의 외침과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그리고 뗏목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말했다. 이제 늙은 짐, 너는 다시 자유로운 사람이야.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 그리고 아주 잘했지, 허크.
우리 계획은 정말 아름다웠고 실행도 아주 멋졌어. 이보다 더 복잡하고 대단한 계획은 아무도 세우지 못할 거야. 우리는 모두 매우 기뻤지만 톰이 가장 기뻤다. 왜냐하면 그는 종아리에 총알을 맞았기 때문이다. 나와 짐은 그 말을 듣고 전보다 덜 용감해졌다. 그는 꽤 고통스러워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텐트 안에 눕히고 듀크의 셔츠를 찢어 붕대를 감아주려고 했지만 그는 말했다. 천을 줘.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멈추지 마.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탈출은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 노를 잡고 뛰워. 얘들아, 우리는 우아하게 해냈어. 정말 그랬어. 나는 루이 16세를 우리가 다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비문에 성 루이의 아들, 천국으로 올라가라 라고 쓰여 있지 않았을 거야. 아니, 맹세코, 우리는 그를 국경 너머로 날려버렸을 거야. 그게 우리가 그와 함께 했을 일이야. 그리고 그것도 아주 쉽게. 노를 잡아. 노를 잡아. 하지만 나와 짐은 상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말했다. 짐, 말해봐. 허크, 내 생각엔 말이야. 만약 그 사람이 불련하고 우리 아이들 중 누가 총에 맞았다고 상상해봐. 그럼 그는 나를 구하러 가. 이 사람 치료하는 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할까? 톰 소요 주인님이 그렇게 말할까? 절대 아니지. 그럼 나, 짐이 그렇게 말할까? 아니, 절대. 의사 선생님 없이는 여기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40년이 걸린데도. 그가 속으로는 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래서 나는 톰에게 의사를 데리러 갈 거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꽤 시끄럽게 굴었지만 나와 짐은 그것을 고수했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기어나가 뗏목을 풀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를 막았다. 그러자 그는 우리에게 불평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카누를 준비하는 것을 보자 그는 말했다. 옛날에 쓰던 동전이야. 작은 배야. 분필이야. 물 위에 띄운 임시 거처야. 좋아. 그렇다면 네가 마을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톰은 아이에게 문을 닫고 의사 선생님의 눈을 꼭 가리라고 말했어. 그리고 무덤처럼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주머니에 금화를 넣어줬지. 어둠 속에서 뒷골목을 돌아다니게 한 다음 섬들을 빙 둘러서 칸으로 데려오게 해야 해. 그 다음 그를 수색하고 그가 글씨 쓰는데 쓰는 하얀 막대기를 빼앗아라. 만약 마을로 돌아갈 때까지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우리가 다시 이 뗏목을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할 거야. 그들이 쓰는 방법대로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떠났고 짐은 의사가 오는 것을 보면 그가 떠날 때까지 숲에 숨어있기로 했다. 제41장 의사는 노인이었다. 내가 그를 데리러 갔을 때 매우 친절하고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와 내 형이 어제 오후 스페인 섬에서 사냥을 하다가 우리가 찾은 뗏목 조각에 캠핑을 했다고 말했. 그리고 자정 무렵 그는 꿈에서 총을 찾는지 총이 발사되어 다리를 쐈고 우리는 그가 가서 고쳐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집안 자녀분이세요? 아래쪽에 있는 펠프슨의 집이요. 아,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말했다. 어떻게 총에 맞았다고 했니? 꿈을 꿨는데 그게 진짜로 이뤄졌어요. 이상한 꿈이로구나. 그리하여 그는 촛불을 켜고 안장 가방을 챙겨서 우리는 떠났다. 하지만 그가 카누를 봤을 때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한 명에게는 충분히 컸지만 두 명에게는 그다지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저희 셋을 태우고도 넉넉했어요. 3명이라고요? 글쎄요. 저와 시드, 그리고 총들이요. 그거 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뱃전에 발을 얹고 흔들어 머리를 흔들며 더 큰 것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 잠겨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 카누를 타고 내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더 멀리 찾아보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놀라게 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그는 뗏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는 떠났다. 곧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만약 그가 그 다리를 양발굽 3번 털기 안에 고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3, 4일이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비밀을 누설할 때까지 주변을 맴돌까? 아니,
맹세코, 나는 내가 뭘 할지 안다. 기다릴 것이다. 그가 돌아와서 또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수영이라도 해서라도 거기에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묶고 붙잡아두고 강을 따라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톰이 그와 함께 일을 마친 후에는 그가 받을 만한 가치만큼 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를 해변으로 보내자. 그래서 나는 잠을 좀 자기 위해 목재더미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다음에 깼을 때는 해가 머리 위로 한참 올라가 있었다. 나는 뛰쳐나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는 밤에 어딘가로 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톰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처럼 보였고 나는 지금 당장 섬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출발했고 모퉁이를 돌았고 거의 어니스트 사일러스의 배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그는 말했다. 톰! 그동안 어디 있었니? 이 녀석아? 아무데도 안 갔어요. 그냥 도망친 흑인을 찾고 있었어요. 나와 시드요. 세상에, 어디 갔었니? 내 어머니가 아주 불안해하셨단다.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그 남자들과 개들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빨라서 놓치고 말았죠. 하지만 물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카누를 타고 건너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안을 따라 올라갔는데 너무 지쳐서 카누를 묶어두고 잠들었다가 1시간 전에야 일어났어요. 소식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노를 저어왔고 시드는 우체국에 가서 소식을 알아보고 있고 저는 우리 먹을 것을 가지러 왔어요. 이제 곧 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드를 데리러 우체국에 갔다. 하지만 내가 의심했던 대로 그는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고 우리는 좀 더 기다렸지만 시드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노인은 같이 가자고 했고 시드가 다 놀고 나서 걷거나 카누를 타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타고 갈 것이다. 나는 시드를 기다리기 위해 머물게 할 수 없었고 그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따라가야 했고 에이스 셀리에게 우리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에이스 셀리는 나를 보고 너무 기뻐서 웃고 울었고 나를 껴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굴욕적인 질책 중 하나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시드가 돌아오면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곳은 농부들과 농부 부인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호치키스 아주머니가 최고였다. 그녀의 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시 흑인이라는 말이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원문의 표현을 살렸습니다. 돌에 무언가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도구. 37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으로 광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매 펠프스, 내가 그 오두막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흑인이 미쳤던 것 같아. 내가 다물 펠프스 자매에게 말했지. 다물 펠프스 자매? 나는 그가 미쳤다고 말했지. 나는 그렇게 말했지. 너희 모두 내 말을 들었지. 나는 그가 미쳤다고 말했지. 모든 것이 그걸 증명한다고 말했지. 저 숫돌을 봐. 내가 말했지. 정신이 제대로 된 생명체가 숫돌에 그런 미친 것들을 긁어놓는다고 나에게 말하려고? 여기서 이런저런 사람이 심장이 부서졌고 여기서 37회 동안 이렇게 걸어왔고 그게 전부야. 루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런 영원한 찌꺼기. 그는 완전히 미쳤어. 내가 말했지. 처음에도 그렇게 말했고 중간에도 그렇게 말했고 마지막에도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 그 흑인은 미쳤어. 느부갓네살만큼 미쳤어. 내가 말했지. 그리고 낡은 셔츠로 만든 사다리를 봐. 호치키스 자매. 세상에 그걸로 뭘 하려고 했겠어? 내가 방금 우터백 자매한테 말한 거랑 똑같아. 걔도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말해줄 거야. 저기 낡은 셔츠 사다리 보이지? 걔가 그걸로 뭘 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숫돌을 거기에 넣었을까? 그리고 누가 그 구멍을 팠을까? 그리고 누가? 펜로드 형제, 내가 방금 덜랩 자매한테 똑같이 말했어. 잼 접시 좀 건네줄래? 내가 방금 덜랩 자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숫돌을 거기에 넣었는지 말했지. 스스로 했다고? 스스로. 거기 있어.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내가 말했지. 도움이 있었다고. 내가 말했지. 엄청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내가 말했지. 10명의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돕고 있었고 나는 이 장소의 모든 흑인들을 벌할 거야. 누가 그랬는지 알아낼 거라고. 내가 말했지. 게다가 내가 말했지. 10명이라고? 40명이 그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었을 거야.
저 칼과 톱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 저 침대 다리가 그것들로 잘린 걸 봐. 이걸 6명이 일주일 내내 작업한 분량이라고. 침대에 있는 지프로 만든 흑인 인형을 봐. 그리고 맞아요. 하이토 형제. 펠프스 형제에게 말했던 그대로예요. 펠프스 형제가 호치키스 자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라고 답했죠. 그 부러진 침대 다리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스스로 부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 부러뜨린 거겠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덜랩 자매에게도 똑같이 말했답니다. 세상에, 그 일을 하려면 4주 동안 매일 밤 흑인들이 방 안에 가득 있었음에 틀림없어. 펠프스 자매, 저 셔츠를 봐. 피로 쓴 비밀 아프리카 문자로 뒤덮여 있어? 정말 많은 흑인들이 계속해서 그걸 썼음에 틀림없어. 나는 그것을 읽어주는 것을 보기 위해 $2를 기꺼이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쓴 흑인들은 나는 묶어서 채찍질할 거야. 사람들이 그 녀석을 돕다니. 자매 펠프스, 이 집에서 조금만 살아봤다면 그렇게 생각할걸. 왜냐하면 알다시피 녀석들은 손에 닿는 모든 걸 훔쳤거든. 우린 계속 지켜봤어. 녀석들이 빨랫줄에서 셔츠를 훔쳤다고. 낡은 셔츠로 만든 사다리에 대한 기록만 해도 몇 번이나 훔치지 않았는지 셀 수도 없어. 밀가루, 양초, 촛대, 숟가락, 낡은 온열기, 내가 지금 기억 못하는 거의 1000가지 물건, 그리고 내 새 칼리코 드레스까지. 나는 사일러스, 내 동생 시드, 그리고 톰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경계를 섰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중 누구도 녀석들의 흔적이나 소리를 잡지 못했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눈앞에서 녀석들을 속였어. 우리뿐만 아니라 인디언 준주의 강도들까지 속이고 실제로 그 흑인을 안전하게 빼돌렸다고. 16명의 남자와 22마리의 개를 데리고도 말이야. 정말 이건 내가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라. 맹세컨대 영혼도 그렇게 똑똑하게 행동하지 못할 거야. 나는 녀석들이 영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개들을 봐. 그보다 더 좋은 개는 없는데 그 개들이 녀석들의 흔적을 한 번도 따라가지 못했어. 이거 설명해봐. 너희 중에 아무나. 글쎄, 그건 정말. 살아있는 신들이여, 나는 결코. 신들이여, 나는 결코. 집 도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것을 훔치려는 도둑까지도. 세상에, 내가 정말 살아남았어. 감히 살다니. 나는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 눕지도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했어. 리지가이 자매. 왜냐하면 알잖아. 그들이 가족을 훔쳐갈 수도 있었으니까. 정말이지. 내 이성적인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어. 지금은 낮이라 어리석어 보이지만 난 내 두 아들이 위층 방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서 기어가서 그들을 가두어 버렸어. 정말이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면 계속 더 나빠지고 정신이 산만해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 그러다가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지. 내가 어릴 때 저 위층에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그리고 너, 그녀는 잠시 멍하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일어나서 걸어갔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만약 내가 옆으로 가서 잠시 생각하면 아침에 우리가 왜 그 방에 없었는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찾으러 보낼까봐 멀리 갈 용기는 없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사람들이 모두 가버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리와 총성이 나와 시드를 깨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은 잠겨 있었고 우리는 재미를 보고 싶어서 벼락대피소를 내려갔고 둘 다 조금 다쳤고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어니스트 사일러스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우리를 용서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어쨌든 모든 것이 괜찮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든 소년들은 그녀가 본 한 꽤나 야단법석을 떠는 녀석들이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우리가 살아있고 괜찮다는 것에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우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지나간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키스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세상에 거의 밤인데 시드는 아직 안 왔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게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얼른 달려가서 말했다. 마을에 가서 데려올게요. 안 돼.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해. 한 번에 한 명이면 충분해. 저녁 식사 때 그가 여기에 없으면 네 삼촌이 갈 거야. 글쎄, 그는 저녁 식사에 없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직후 삼촌이 갔다. 그는 밤 10시쯤 약간 불안하게 돌아왔다. 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에이스 셀리는 꽤 불안해했지만 어니스트 사일러스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소년들은 소년들일 뿐이고 아침에는 모두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잠시라도 깨어있을 것이고 그가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혀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잠자리에 들러 올라갔을 때 그녀는 나와 함께 와서 촛불을 가져왔고 나를 이불 속에 넣어주고 너무나도 다정하게 엄마처럼 굴어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나와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시드가 얼마나 훌륭한 소년인지 말했고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그가 길을 잃었거나 다쳤거나 익사했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고통받거나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그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매번 물었고 그러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나는 그에게 시드는 괜찮을 것이고 아침에는 꼭 집에 올 거라고 말했.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거나 키스하고 다시 말해달라고 계속 말해달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녀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내 눈을 매우 침착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문은 잠기지 않을 거야, 톰. 창문과 난간이 있어. 하지만 착하게 굴겠지. 그리고 가지 않을 거지? 내 부탁이야. 신의 지혜여. 나는 톰을 보러 정말 가고 싶었고 갈 생각이었지만 그 후에는 천금을 준대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에 걸렸고 톰도 마음에 걸렸기에 나는 매우 불안하게 잠을 잤다. 그리고 밤중에 2번이나 난간을 내려갔고 앞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녀가 창가에 촛불을 켜놓고 길을 향해 눈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다. 오직 그녀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밖에. 그리고 3번째로 나는 새벽에 깨어나 살금살금 내려갔고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었고 그녀의 촛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그녀의 백발머리는 손에 기댄 채 있었고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제42장 노인은 아침 식사 전에 다시 시내로 갔지만 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둘 다 말없이 슬픈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줬니? 어떤 편지? 내가 어제 우체국에서 가져온 거야. 아니, 편지를 안 줬잖아. 내가 잊었나 보군. 그래서 그는 주머니를 뒤지고 그런 다음 그것을 내려놓았던 곳으로 가서 가져와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건데 시스터가 보낸 거야. 또 산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편지를 뜯기 전에
그녀는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떨어뜨리고 달려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톰 소여가 매트리스 위에 있었고 그 늙은 의사 그리고 짐이 그녀의 칼리코 드레스를 입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나는 편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 숨기고 달려갔다. 톰이 정신을 차리자 어머니는 안도했지만 짐이 사라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새로운 장 26번째 이야기. 오, 죽었어.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을 거야. 톰은 고개를 살짝 돌리고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살아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톰에게 뽀뽀를 쪽 하고는 서둘러 침대를 준비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하인들이며 누구에게나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남자들을 따라가 짐이 어떻게 될지 보려고 했고 노이사 양반과 사일러스 삼촌은 톰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들은 꽤나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흑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짐을 목매달자고 했죠. 그래야 짐처럼 도망치려고 하거나 가족들을 며칠 밤낮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골칫덩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흑인이 아니잖아. 주인님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죠. 덕분에 남자들의 기세가 좀 꺾였어요. 왜냐하면 흑인이 잘못했다고 흑인을 목매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흑인한테 제대로 된 만족감을 얻고 나면 자기 돈을 내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짐을 많이 욕하고 가끔 머리를 때리기도 했지만 짐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요. 짐을 전에 있던 오두막으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사슬로 묶었어요. 이번엔 침대 다리에 묶는 게 아니라 통나무 바닥에 단단히 박힌 큰 고리에 묶고 손과 발을 모두 채웠어요. 앞으로는 주인이 오거나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빵과 물만 먹어야 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구멍은 다시 메우고 밤마다 총을 든 농부 2명이 오두막 주변을 경계서야 하고 낮에는 문에 진돗개를 묶어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쯤 그들은 일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욕설을 좀 퍼붓고 있었죠. 그때 노이사 양반이 와서 짐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한테 너무 거칠게 대하진 마세요. 나쁜 흑인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제가 총알을 빼내려면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이는 제가 도와주러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나빠지더니 결국 정신을 잃고는 저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 뗏목에 표식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온갖 헛소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이 흑인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돕겠다고 했고 정말 잘해줬어요. 물론 저는 그가 도망치는 흑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 있어야 했어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죠. 열병 환자도 2명이나 있었고 당연히 마을에 가서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흑인이 도망치면 제 탓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오는 배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거기 있어야만 했어요. 그동안 저는 흑인을 간호사나 충실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했고 너무 지쳐 보였죠. 최근에 아주 힘들었나 봐요. 저는 그 흑인에게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흑인이라면 $1000는 받을만해요. 물론 잘 대해줘야 하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는 집에서보다 더 잘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워낙 조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둘을 모두 돌봐야 했고 오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거기 있어야만 했어요. 그때 뗏목을 탄 사람들이 지나갔고 운 좋게도 흑인은 무릎에 머리를 괴고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손짓했고 그들은 몰래 다가가 흑인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붙잡아 묶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죠. 아이도 약간 몽롱한 잠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노소리를 죽이고 뗏목을 끌어당겨 조용하고 깔끔하게 건너왔어요. 흑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쁜 흑인이 아니에요, 신사 여러분. 그게 제가 그에 대해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글쎄요, 아주 좋은 이야기네요. 의사 선생님,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좀 누그러졌어요. 저는 노이사 양반이 짐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고 제 생각과도 일치해서 기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짐이 아주 잘 행동했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는데 동의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시는 그를 욕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죠. 그 후 그들은 짐을 끌고 나와 가두었어요. 나는 짐의 삿을 몇 개라도 풀어주거나 빵과 물 말고 다른 것도 먹게 해줄 줄 알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톰과 나는 도망치는 흑인을 잡으러 밤새도록 노를 저었던 이야기를 할 때 시드가 총을 맞았다는 것을 빠뜨렸다는 걸 에이스 셀리 부인에게 어떻게든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충분했어요. 에이스 셀리 부인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환자 곁을 지켰고 사일러스 삼촌이 멍하니 돌아다닐 때마다 저는 슬쩍 피했어요. 다음 날 아침 톰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에이스 셀리 부인은 잠시 눈을 붙이러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살금살금 환자방으로 갔어요. 만약 톰이 깨어 있었다면 가족들에게 둘러댈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톰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에 열이 오르지 않고 창백했죠. 그래서 저는 톰이 깨기를 기다렸어요. 약 반 시간 뒤 에이스 셀리 부인이 조용히 들어왔고 저는 또다시 난처한 상황에 처했죠.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손짓하고는 제 옆에 앉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 기뻐할 수 있다고, 모든 증상이 아주 좋고 톰은 오랫동안 그렇게 잘 자고 있었으며 점점 더 평화로워 보인다고, 깨어나면 제정신을 되찾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지켜보았고 이윽고 톰이 조금 움직이더니 눈을 뜨고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안녕. 나 집에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뗏목은 어디 있어? 괜찮아. 그리고 짐은? 그대로야.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어요. 좋아. 훌륭해. 이제 우리 모두 괜찮고 안전해. 이모에게 말했어? 그렇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무엇에 대해 말하니, 시드? 전부 어떻게 된 건지 말이야. 어떤 전부? 바로 그 전부. 우리가 도망치는 흑인을 풀어준 거 말이야. 나랑 톰이. 맙소사, 도망치는 흑인을 풀어주다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세상에, 또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진짜라고. 우리, 톰이랑 내가 걔를 풀어줬어. 그렇게 계획했고 해냈지. 아주 멋지게. 톰이 시작하자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톰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치 고양이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것처럼 말이죠. 이봐, 이모,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몇 주나 걸렸고 밤마다 몇 시간씩 우리가 자는 동안 말이야. 촛불이랑 시트랑 셔츠랑 이모 옷이랑 숟가락이랑 주석 접시랑 칼이랑 온장고랑 숫돌이랑 밀가루랑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훔쳐야 했어. 톱이랑 펜이랑 새겨진 글자들이랑 이것저것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무덤 그림이랑 강도들의 익명 편지들을 만들고 벼락 막대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오두막에 구멍을 파고 밧줄 사다리를 만들어서 파이에 넣어 보냈고 앞치마 주머니에 숟가락이랑 사용할 것들을 넣어 보냈어. 세상에. 그리고 쥐랑 뱀 등으로 오두막을 채워서 짐이랑 같이 지내게 했지. 그리고 이모가 톰의 모자에 버터를 넣어서 톰을 여기 붙잡아 두는 바람에 우리가 거의 망칠 뻔했어. 남자들이 우리가 오두막에서 나오기도 전에 도착했고 우리는 서둘러야 했지. 그들이 우리 소리를 듣고 총을 쏘았고 나도 총알을 맞았어.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보냈지. 걔들이 왔을 땐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고 더 시끄러운 쪽으로 갔어. 우리는 카누를 잡고 뗏목으로 향했고 모두 안전했고 짐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우리 둘이 해낸 거라고. 멋지지 않았어, 이모? 세상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너희, 이 꼬맹이들이 모든 말썽을 일으키고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고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든 거였어? 지금 당장 너희를 혼내주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밤마다 너도 이제 곧 회복되면 너희 둘 다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하지만 톰은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서 참을 수 없었고 그의 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도 끼어들며 불같이 화를 냈고 둘은 마치 고양이 무리처럼 동시에 떠들어댔어요. 그녀가 말했죠. 그래, 지금은 즐거운 시간 보내. 하지만 다시는 그 녀석에게 간섭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알아. 누구에게 간섭하는 거야? 도망치는 흑인 말이야.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했어? 톰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요. 토마스, 내가 아까 그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어? 무사히 탈출한 거야? 그 녀석? 도망치는 흑인 말이야. 아니, 탈출 못했어.
안전하게 붙잡혔고 빵과 물만 먹고 사슬에 묶여서 오두막에 다시 갇혔다고. 주인이 나타나거나 팔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눈은 불타올랐고 콧구멍은 아가미처럼 벌어졌다 오므라들며 외쳤어요. 그들을 가둘 권리는 없어. 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 풀어줘. 그는 노예가 아니야. 그는 이 땅을 걷는 어떤 생명체보다 자유로워.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진심이에요. 에이스 셀리 부인, 아무도 가지 않으면 제가 갈 거예요. 저는 그를 평생 알고 있었고 톰도 마찬가지고요. 미스 왓슨 할머니는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를 강으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언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렇다면 그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해방시켜 주려고 했던 거니? 글쎄, 그건 정말 질문이네요. 그리고 꼭 여자들 같다니까? 저는 모험을 원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피로 목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폴리 이모. 정문 바로 안에서 마치 파이 반 조각을 먹은 천사처럼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폴리 이모가 보였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스 셀리 부인은 폴리 이모에게 달려들어 거의 머리채를 잡을 뻔하며 울었고 저는 제자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저에게는 꽤나 뜨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엿보았고 잠시 후 톰의 폴리 이모는 자신을 떨쳐내고 톰을 향해 안경 너머로 보았어요. 마치 톰을 땅에 갈아버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래, 고개를 돌리는 게 좋을 거야, 톰. 내가 너였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세상에! 이렇게 변했어? 톰이 아니라 시드잖아. 톰은 어디 있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허크핀 말이지. 내가 내 아들 톰을 이 오랜 세월 동안 키우면서도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래?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지. 이제 나와, 허크핀.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하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았죠. 에이스 셀리 부인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명 빼고요. 바로 사일러스 삼촌이 들어와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죠. 그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멍해졌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배에서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라 엄청난 명성을 얻었죠. 그래서 톰의 폴리 이모는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었는지 전부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왜 제가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지 필립스 부인이 저를 톰 소요로 착각했을 때 그녀가 끼어들어 그냥 에이스 셀리 부인이라고 부르세요. 익숙해졌으니까요. 바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유를 말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고 톰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수수께끼가 재미있는 모험이 될 거였고 그는 그것으로 아주 만족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톰은 시드인 척했고 제게 상황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그의 폴리 이모는 톰이 미스 왓슨 할머니가 짐을 유언으로 해방시켰다는 말은 옳았다고 말했고 결국 톰 소여는 그 모든 수고와 번거로움을 들여 이미 자유로운 흑인을 자유롭게 해줬던 거예요. 그 순간과 대화 전까지는 그가 톰의 성장 과정 때문에 흑인을 해방시키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에이스 셀리 부인은 에이스 셀리 부인이 톰과 시드가 무사히 왔다고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이것 봐.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그렇게 각인해버려둔 걸 생각하면 예상했어야 했어. 이제 나는 1100마일이나 되는 강을 따라 내려가서 그 생물이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해. 네가 왜 그러는지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으니까. 왜, 시스터,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그래, 나는 놀라워. 왜냐하면 시드가 여기 있다는 걸 묻는 편지를 2번이나 썼는데 말이야. 글쎄, 나는 편지를 받지 못했어, 언니. 폴리 이모는 천천히 그리고 엄격하게 돌아보며 말했어요. 너, 톰!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 건방진 녀석아. 그 편지들 내놔. 어떤 편지? 그 편지들. 내가 너를 잡아야만 한다는 걸 맹세해. 서랍 안에 있어. 자, 그리고 사무실에서 꺼냈을 때와 똑같아. 나는 그것들을 열어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고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내가... 글쎄, 너 정말 혼나야 마땅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내가 오고 있다고 알리는 또 다른 편지를 썼고 나는 추측하건대 그가 아니, 어제 왔어.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괜찮아. 그거 가지고 있어. 나는 그녀가 그럴 거라고 $2를 걸고 싶었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 마지막 장, 톰과 단둘이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당신의 탈출 계획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만약 탈출이 성공하고 이미 자유로운 흑인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면 무엇을 할 생각이었는지 물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계획한 것은 짐을 안전하게 뗏목을 타고 강 하류로 데려가 강 어귀까지 모험을 하고 그때 그가 자유롭다고 말해주고 증기선을 타고 집에 돌아가 멋지게 그의 사라진 시간을 보상해주고 미리 연락해서 주변의 모든 흑인들을 모아 횃불 행진과 브라스, 밴드와 함께 마을로 춤추며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는 영웅이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즉시 짐을 사슬에서 풀었고 에이스 셀리 부인과 사일러스 삼촌, 그리고 에이스 셀리 부인이 톰을 간호하는 것을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짐을 칭찬하며 잘 돌봐주었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게 해주고 즐겁게 지내게 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짐을 환자방으로 데려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톰은 짐에게 우리가 죄수로 그렇게 인내심 있게 있어 준 것에 대해 $40를 주었고 짐은 너무나 기뻐하며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보세요, 허크. 제가 뭐라고 했죠? 잭슨 섬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가슴에 털이 많다고 그게 무슨 징조라고 말했죠? 그리고 부자였었고 다시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보라고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징조는 징조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서 있는 것처럼 다시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톰은 계속 이야기하며 우리 셋이 어느 날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장비를 갖추고 한두 주 동안 테리토리에 있는 인디언들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자고 했어요. 나는 그러자고 했지만 장비를 살 돈이 없었고 집에서 얻을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파파가 돌아와서 쳐덕어 판사에게서 돈을 다 가져가서 다 써버렸을 테니까요. 아니, 그는 그렇지 않아. 여전히 거기에 있어. $6,000도 넘고. 그리고 내 아빠는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떠날 때도 그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다, 허크. 왜, 짐? 왜인지는 상관없어요, 허크.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계속 물었고 마침내 그는 말했어요. 강을 떠내려가는 집을 기억해요? 거기 안에서 덮여있는 남자가 있었고 내가 들어가서 덮개를 열고 당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래요. 그때 당신이 원하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였어요. 톰은 거의 다 나았고 목에는 시계줄에 감긴 총알을 시계처럼 차고 다니며 시간을 확인하곤 했어요. 이제 쓸 내용은 더 이상 없었고 저는 책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테리토리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스 셀리 부인이 저를 입양해서 문명화시킬 것이고 저는 그걸 견딜 수 없거든요. 이미 겪어봤어요. 여러분의 진실된 허크핀.